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10월 7일 화요일 아침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추석 특집으로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가 돈 굴리기. 돈 굴러가요. 예, 잘 굴러가야겠죠. 잘 굴려야 하고요. 돈 굴리기 다양한 투자처를 연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배당주에 이어서 오늘은 외환시장으로 갑니다. 미국의 달러, 일본의 엔화. 그러니까 통화치고는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좋아하는 투자처인데요. 과연 어떻게 해야 그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또 오늘 2부에서는요.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추석이면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빌죠. 이런 풍습은 언제부터 생긴 걸까요? 그리고 세계 각국이 달을 탐사하기 위한 우주과학 경쟁도 치열한데요. 저 미지의 세계 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지 같이 한번 또 들여다보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추석 특집 돈 굴리기. 자, 오늘은 달러, 엔화 등 외환시장, 외화 투자로 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환율 변동에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기업은 기업대로 또 개인도 개인대로 특히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환차 이익이 생기느냐 환차 손이 생기느냐 천양지차 달라지기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관리를 해야 할지 같이 한번 배워보시죠. 스플릿 인베스트의 박성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에도 외환 투자 많이 하세요? 예, 오늘도 했고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예. 우선은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환율이 오른다 떨어진다. 원화가 약세다 강세다. 요게 조금 다르다 보니까 헷갈리거든요. 쉽게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원달러 환율이라는 게 그 달러와 원화의 교환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1달러를 바꿀 때 우리 돈 얼마가 필요하느냐로 이제 그 가치를 측정하거나 가격을 측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달러를 1,200원 주고 사면 1,200원이라고 이제 원달러 환율을 말하죠. 그리고 1,400원이라고 하면 1,400원. 근데 1,200원일 때와 1,400원일 때 1,200원일 때가 그러니까 원화를 덜 주고 살 수 있고 그리고 1,400원일 때는 원화를 또 많이 주고 사야 되잖아요. 더 주고. 예. 그렇다면은 더 주고 살 때는 원화가 약해졌다라고 할 수 있죠. 예, 약해졌으니까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라는 게 원화가 약세이고 그렇죠. 원달러 반대로 환율이 생각하셔야죠. 하락한다는 게 원화가 강세이고. 예, 맞습니다. 기업이나 소비자한테 미치는 영향도 참 크죠, 이게. 그렇죠. 뭐 환율이 이제 올라가면은 기업들한테는 수출 기업한테는 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원화 기준으로. 예, 원화로 이제 바꾸게 되면 받은 돈을. 그런데 수입 물가가 비싸지니까 일반 소비자나 국민들한테는 좀 이제 부담이 되는 가계에 부담이 돼서 나중에는 이제 경기 침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까지 오거든요. 네. 그래서 뭐 마냥 환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수출 기업이 많은 나라라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또 너무 낮아져도 또 반대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출 기업들은 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게 되고 네. 반대로 이제 또 국민들은 원화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세가 되니까 예. 뭐 해외 여행 갈 때 좀 더 이제 적은 돈으로 많은 물건도 살 수 있고 예, 여행 비용도 감소할 수 있고 뭐 이런 좋은 점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적당하게 네. 예, 이게 유지되는 그런 환율이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외화 쪽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막 이렇게 알려드리려는 거는 아니고 어떻게 이제 시장이 흘러가는지 어떤 원리인지 좀 같이 배우자는 측면에서 이 시간을 저희가 마련한 거고요. 박성현 대표와 이야기 이어갑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도 하세요. 아니 옛날에 원달러 환율이 1,000원, 1,100원, 1,200원 일대랑 1,300원, 1,400원 막 이렇게 할 때랑은 차원이 다른 거 아니냐. 많이 올랐는데 지금
또 달러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예. 달러 투자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네. 이 환율에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요즘 이제 미국 투자도 많이 하고 계신데 네. 주가는 올랐는데 환차 손이 발생해가지고 손실을 입는 경우도 생기고 네네네. 또 이 환율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예측하고 좀 위험을 좀 회피하고 하려면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꼭 달러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네. 예,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 그 외화의 가치,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예, 복합적이고 맞습니다. 환율을 예측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저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예.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나라의 통화의 가치도 떨어진다라고들 예, 맞아요. 생각을 해왔잖아요. 예, 예.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은 달러도 약세를 보일 거야라는 예, 예. 통념들. 예, 예. 근데 요즘에는 또 이게 잘 안 통하기도 하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만 영향이 있다면 금리만 보고 환율을 예측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갑자기 뭐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중동에서 뭐 그 오일 값이 이상하게 바뀔 때도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국제 정세나 뭐 이런 것까지 다 반영이 돼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라서 금리가 앞으로 내려가니까 원달러 환율도 내려갈 거야. 아니 올라갈 거야 아니면 내려갈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조금 이제 잘못된 섣부른 예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달러 투자를 저는 공격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측을 아예 안 해요. 아, 예측을 하지 않으신다고요? 예, 예. 아예 예측 자체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깔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고,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로 매수를 해놓다가 예, 올라가면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는 그런 투자로 지금까지 계속 달러 투자를 해왔거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예, 예. 얼마에 사야 돼요? 얼마면 팔아야 돼요? 요거 많이들 이제 이른바 타점이라고 하는 거 예, 맞습니다. 그걸 노리실 텐데 예, 예. 그건 아예 알 수가 없다. 예, 저는 달러 투자로 꽤 성공을 했는데 예. 예측을 하지 않은 게 비결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예, 환율이 좀 많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이 이상은 안 떨어질 것 같아라고 하고 이제 그러다 더 떨어져서 손실을 보고 손절매를 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니까 뭐 오르든 떨어지면 싸게 사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르면 수익 실현을 해서 좋다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관심을 갖되 만약에 투자로 이 환차익을 얻는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야구로 따지면 큰 스윙 휘둘러서 예. 큰 거 한 방, 홈런 한 방 노리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1루타라도 예, 예. 진루타라도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요. 예, 예. 그러니까 박 대표님이 평소에도 달러 사고 파는 게 세상에서 가장 쉽다라고 말씀해 그렇죠. 주시는데 예, 예. 사람들한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예, 예.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투자 방법이 되게 간단해요. 우리 이제 여행 갈 때 환전하잖아요. 네네네. 예, 뭐 달러 어떻게 사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환전을 하면 그게 달러의 매수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원화를 주고 달러가 생기는 거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환차익은 어떻게 얻어요? 그거는 반대예요. 재환전을 하면 원화가 생기고 달러가 없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환율이 변동을 해서 오르게 되면 수익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환전하고 재환전하는 게 이 달러 투자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환전 재환전을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이 얘기를 또 하면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수수료가 많이 있던데. 그렇죠. 은행 가도 달러를 살 때 다르고 팔 때 다르고 그렇죠. 그게 이제 은행의 수수료잖아요. 예, 예. 그거 비싸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도 뭐 증권사를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환율 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으면 한 0.05% 정도 살 때 또 0.05% 팔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0.1%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심지어 요즘은 이제 핀테크가 발달을 했잖아요. 모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료인 경우도 있어요. 환율이 변하지 않으면 내가 살 때 팔 때 가격이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예. 그런 게 그런 있어요. 서비스를 하는 것도 많이 있어서
물론 하루에 환전할 수 있는 금액이 뭐 한 1,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이제 제약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네. 작은 금액으로 이렇게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곳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큰 금액을 거래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환율 우대를 뭐 95%, 98% 이렇게 받게 되면은 예. 거의 뭐 0.1%도 안 되는 수수료로 샀다 팔았다를 하고 또 좋은 점이 금융소득 과세라던가 네. 양도소득 과세라던가 세금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외환 차익에는 예, 아직까지는 양도세가 없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세금하고 수수료를 모두 합해서 요 정도 수준이니까 되게 매력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차익을 얻는 것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수수료, 세금 이런 게 항상 어떤 투자든 되게 중요한데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왜 수익률이 좀 녹아내리기도 한데 예, 예. 세금에서도 유리하고 수수료도 최소화할 수 있다. 예, 예. 이제 가장 비싸게 환전하는 게 출국 임박해서 공항에서 환전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죠. 최악이니까 제일 비싸죠. 예, 예. 이거는 약간 그거 아닙니까? 산 정상에서 뭐 음료수 사 먹는 아이스크림 사 느낌. 먹는 예. 거죠. 예. 거기 가서 이제 비싸다라는 거. 근데 이제 외환 투자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주식이 보여주는 거나 가상자산의 변동폭보다 외환 변동폭은 사실 이제 크지는 않잖아요. 하루에 예, 예. 뭐 몇 퍼센트, 몇십 퍼센트 바뀌는 일은 거의 이쪽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 거의 뭐 0.1%, 2% 단위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죠. 예. 그러면 이제 좀 가상자산 이런 변동성을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예, 예. 에게 그게 투자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예, 예.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제가 하는 방식으로 예.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되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래 금액은 커요. 이유가 뭐냐면 회전율을 상당히 높여요. 그러니까 10%의 수익을 한 번 얻는 것과 1%의 수익을 10번 얻는 게 사실은 똑같은 수익인 거잖아요. 거래 비용만 뭐 저렴하다면. 예.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달러 투자는 거래 비용이 현존하는 투자 대상들 중에 가장 낮다라고 세금도 없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율을 높이더라도 수수료로 인해서 손실되는 부분이 적고 제가 요즘 또 달러 투자하고 이제 비슷한 유사한 투자가 뭐가 있냐면은 네. 그 달러를 추종하는 가상화폐가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뭐 요즘 핫하죠. 네. 예, 스테이블 코인 뭐 테더라든지 USDC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거래소들에서 막 이벤트 같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래를 하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좀 특별한 경우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지난달에 제가 한 300억 원 정도를 한 달에 거래를 했거든요. 와, 사고 팔고 다 합쳐서 예. 합쳐서. 예. 300억 정도를 거래를 하면은 그중에 한 0.018% 정도를 현금으로 포인트를 줘요. 그러니까 300억 거래라는 건 3억씩 100번 거래하면 300억 되는 거고. 그런 식이죠. 예. 근데 포인트를 준다고요? 예. 이거는 현금화할 수 있는 거 뭐 합법적인 겁니까? 예, 합법적입니다. 제가 불법을 할지 이야. 말씀드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0.018%, 뭐 0.2%라고 하면은 100억 거래하면 한 200만 원 정도의 부가수익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최고 많이 주는 맥시멈이 300만 원까지예요. 뭐 그런 식의 투자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뭐 환차익을 뭐 수익률이 낮더라도 작은 수익률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발생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박리담회식이라고 표현을 해도 좀 비슷할까요? 그러면? 맞죠. 그렇죠. 예. 그래요. 근데 그만큼 이제 회전이 또 많아야 그만큼의 규모의 효과가 또 나오는 걸 테고 예. 그 중간에서 아까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하나의 또 방법이고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변동성은 다른 자산 대비 높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서 레버리지를 쓰려는 분들도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FX 투자 막 이런 거. 예. 증거금은 조금으로 해서 막 수십 배 투자가 가능한 거. 예. 그렇게 가버리시는 분들도 주변에 좀 있지 않나요? 저는 FX 마진 거래라고 하는데 자기가 가진 돈의 뭐 10배, 100배를 투자를 해서 한 0.1%만 올라도 100%가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로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한 1%만 빠져도 내 돈 다 날아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투자의 방법이 그 FX 마진 거래인데요. 네네.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 달러 투자할 때는 두 가지 원칙을 지켜요. 절대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손절매를 하지 않아요.
보통 주식 투자의 고수들이 네. 손절매를 잘해야지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자신이 그 손절매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제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건 대단한 능력이에요, 사실. 그래서 손절매를 안 하고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네네네. 이 원달러 환율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이 달러의 가격은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뭐 주식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도 될 수 있고 0으로 수렴할 수도 있는데 이 환율은 절대로 0에 수렴하지 않아요. 달러가 상장 폐지되지는 않으니까. 예, 달러가 0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예, 오히려- 지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예, 오히려 많이 오를 가능성은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가 이제 위험해지면. 예, 근데 미국이 뭐 문제가 나가지고 환율이 하락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1년 정도는 예상할 수 있겠죠. 1,000원 아래로 떨어지는 일은 되게 극히 드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를 조금씩 하기는 하지만 손절매를 하지는 않아요. 예, 무조건 수익일 때만 분할 매도를 해요. 그런 방식으로 제가 지금 7년, 8년 정도를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결과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뭐 예를 들어 환율이 1,100원, 1,200원 시대에서 막 1,400원 넘고 막 이런 시대가 이제 그렇죠. 펼쳐지다 보니까 예, 예. 원화를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길게 보면 다들 수익이 났을 수밖에 없는 예, 예.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예, 예. 근데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더라도 즉 원화가 그 강세를 보이더라도 예, 예. 손절은 하지 않는다. 기다리면은 된다. 예, 그 기다리는 것도 되게 힘든 과정이면 제가 예. 못했겠죠. 그런데 이 달러라는 건 현금이잖아요. 예. 제가 이제 패자부활전이라고 불러요. 제가 분할 매수를 막 하다가 환율이 오르지 않아 가지고 오랜 기간 보유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제가 이제 두 가지의 방법을 취하죠. 첫 번째는 금리가 지금처럼 높을 때는 네. 그냥 정기예금에 넣어버려요. 그러면 한 4에서 5% 정도 배당 수익률처럼 달러 예금이요. 예, 이자가 나오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예. 달러 자체는 배당이나 현금 흐름이 없지만 그렇죠. 이걸 달러 예금으로 넣으면 이자가 예. 나온다. 또 하나 미국 배당주 넣어서 예. 예, 뭐 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달러를 너무 많이 갖게 됐어요. 막 사다가 손절매를 안 하니까 금도 사본 적이 있어요. 달러로요? 예, 금 ETF가 있잖아요, 미국에는. 예, 그런 걸 사서 하기도 하고 부동산에 투자한 적도 있어요. 리얼티 인컴 같은 걸 사서 예. 5% 정도 배당 수익까지 챙기면서. 그러니까 이 달러 투자는 사실은 손절매를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우리가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도 결국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로 살 수 있는 달러 자산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또 달러 자산 중에 우량한 자산이 많으니까 예, 예.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예, 개념이네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달러 투자 돈이 많아야지 이게 가능한 투자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해드려요. 돈을 많이 투자해도 되는 투자입니다. 예, 네? 반대로. 돈을 많이 투자해도 되는 투자다? 그러니까 많이 투자해야 되는 투자가 아니라 많이 투자해도 괜찮은 투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안전 자산이라고 현재 이 지구상에서 느끼고 있는 게 대부분 그래도 달러 자산이라고 보고 있으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게 사실 좀 냉정하지만 현실이긴 합니다. 글로벌리로 봤을 때는 그렇죠. 원화는 좀 위험 자산이고 달러가 이제 안전 자산을 세계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게 어떤 미국 사람이 외환 투자를 시작하겠다라고 하고 네. 원화를 자기 재산을 모두 원화를 사겠다라고 하면 예. 이거 말려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쪽 입장에서 보면 예. 예.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요즘에는 자산 배분의 개념이 원체 많아져서 예.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원화 자산이니 그 그렇죠. 중에 일부를 맞습니다.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하는 달러 자산으로 조금씩은 분산하는 예.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예. 거.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내가 달러 자산 관련된 투자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예. 얼마부터 시작해 보면 좋을까? 어떻게 조언을 해주세요? 완전 초보자들한테. 완전 초보자라면 한 100만 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100만 원이 되게 이제 큰 돈이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주식의 한 10분의 1 정도 제가 이제 체감한 거는 왜냐하면 변동성이 주식이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이 뭐 1, 2%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우량주 같은 경우에 네. 이 달러 같은 경우는 환율이 뭐 0.1%, 0.2% 정도 수준이라서 변동성 대비해서 투자를 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1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주식이 한 10만 원 정도 투자한 네네네. 그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본인 자신의 자산의 크기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유의미한 수익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네. 내가 투자를 했는데 뭐 며칠 지나서 팔았는데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게 몇십 원, 몇백 원이면 좀 투자로서의 가치가 이제 좀 적어지니까 저는 이제 100만 원 정도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환전 수수료가 없는 그런 곳을 이용해 가지고 투자를 해놓고 한 5원 정도의 환 차익이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에 나왔을 때 매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5천 원 정도 수익이 나오거든요. 네. 세금이 없는 5천 원이에요. 참고로 제가 사실은 제가 처음에 투자할 때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했는데 하루에 100만 원 투자해서 5천 원을 벌고 근데 조금 있으니까 다시 떨어지더라고. 제가 샀던 가격으로 또 샀어요. 또 한 5원 정도 오르기를 또 팔았어요. 또 5천 원을 얻었어요. 네. 하루에 요걸 5번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만 5천 원의 수익이 발생하더라고요. 이 2만 5천 원이라는 수익은 100만 원을 1년 정기예금을 넣어서 1년을 기다려야 세금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돈인데 저는 하루 만에 이걸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투자로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이런 구조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100만 원 정도를 한 10개 세트로 나눠 가지고 전체 투자금 한 1,000만 원 정도면 좋겠죠. 100만 원 정도를 사서 한 환율이 5원 정도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고 또 떨어지면 5원 정도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고 그렇게 하면 한 50원 정도 떨어졌을 때까지 대응이 가능하겠네요. 10번 나눠서. 예. 그러다 이제 물렸잖아요. 내가 그걸로 정기예금에 넣어놓고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사실 원달러 환율이 50원 정도 떨어지거나 50원 정도 오른다라는 것도 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기간이 좀 필요한 일이고 그렇죠. 다만 이제 그런 방향을 가지고 좀 그러니까 시간에도 분산을 하라. 그렇죠. 그런 표현이겠죠. 예. 그래서 소액으로 10분의 1 정도. 물론 이것도 가끔 우리 청취자분들이 갖고 계신 자산의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박성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전체 내 투자 자산의 포트폴리오에서 한 얼마 정도를 달러 자산으로 갖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할 매수 분할 매도법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네네. 저도 안타깝게도 환율이 이제 급격하게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달러 자산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팔게 되니까. 파니까. 예. 저도 이제 많이 매도하고 달러가 좀 적은 수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능하면 할 수 있을 만큼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원화 베이스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가장 큰 게 이제 집이겠죠. 그리고 자동차 뭐 자산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원화 베이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달러를 많이 사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전체 자산으로 비하면 10% 20%를 넘기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예, 제 현금을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달러를 사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현금 자산이라는 건 본인의 포트폴리오에서 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공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다 투자해도 결국은 원화 베이스 자산이 훨씬 많을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뭐 이 비중이라는 거 적정한 비중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투자해도 괜찮은 투자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러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게 달러화와 달러로 된 자산은 또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봐야 되는 게 달러화는 뭔가 이제 예금 성격, 현금성 자산인 거고 달러 자산은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뭐 실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다양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달러 예금 이거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거기서 이자도 나온다고? 그러면 달러 예금도 그 예금자 보호가 됩니까? 예금자 보험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 한 가지 이제 국내 예금하고 좀 다른 점은 하루짜리 예금도 있어요. 예, 하루만 넣어놔도 일할 계산해 가지고 이자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RP라든지 이런 다양한 금융 상품들도 있고. 근데 예금자 보호는 저도 생각을 못 해봤네요. 이거는 따로 알아봐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잠깐 내가 좀 공중에 뜨는 현금성 자산이 있다. 이런 것도 달러화를 갖고 있는 거는 어떻게 추천을 하십니까? 그 환율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이 지금 많이 있네라고 해서 달러를 많이 바꾼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예측을 하지 않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전체 자산을
한 번에 살 수 있는 달러의 금액을 정해놓고 환율이 떨어질 때만 대응을 해서 매수를 하고요. 오를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팔아버려요. 아주 기계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지금 환율이 떨어지는 게 좋은지 올라가는 게 좋은지 저조차도 이제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관심을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이제 투자가 돼 버렸거든요.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돈이 생겼으니까 이번에 달러 좀 사볼까 이런 것보다는 내가 주기적으로 이제 적리식 투자가 좋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뭐 100달러씩 살 거야. 아니면 환율이 떨어질 때마다 100달러씩 살 거야.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요. 계획적으로. 근데 그게 기계적으로 돼도 상관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 평균에 아마 수렴하게 될 거예요. 이 환율이 내가 산 가격이 올랐을 때도 사고 내렸을 때도 사면 결국은 평균에 수렴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어떤 자산은 영에 수렴하거나 상장 폐지처럼 네네. 아니면 막 엔비디아처럼 몇 배씩 오르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달러라는 자산의 특징은 박스권의 않으니까. 안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700원에서 한 1,700원 정도 사이에서 네네네. 움직이는데 평균적으로 한 1,200원에 1,300원 수준이니까 이게 뭐 마냥 오를 거라고도 할 수 없고 마냥 내릴 거라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등락을 이용한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요즘에는 그 ETF를 이용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예. 주식도 그렇고 뭐 해외 자산도 ETF로 투자들 예. 많이 하시는데 달러 ETF에 투자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달러 ETF가 종류가 이제 두 가지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리얼티 인컴이라던가 달러 자산인 거죠. 그런 게 있고 달러 가격을 추종하는 ETF도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자산이냐 달러 화 그 자체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ETF 상품 중에 환율이 오르면 수익을 얻고 환율이 내리면 이제 손실을 얻는 그런 ETF 상품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그런 ETF는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FX 마진 거래처럼 이 달러 추종 ETF도 그걸 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무리 분할 매수를 하고 분할 매도를 하더라도 물리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네네네. 그러한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달러 ETF도 똑같이 분할 매수하면은 뭐 아까 제가 달러가 현금으로 분할 매수가 달러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현금으로 달러를 보유했을 때 네네네. 물리게 되면 네. 주식도 살 수 있고 금도 살 수 있고 패자부활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아 달러화를 활용해서. 예, 여행도 갈 수 있고 심지어. 아. 그런데 ETF에 투자를 해놓으면 아.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 ETF를 팔아서 딴 걸 사야 하니. 그렇죠. 그 손실을 확정시키지 않고도 패자부활전이 가능하려면 현금에 투자하시라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냥 현금에도 이제 진짜 현찰 달러가 있고 전신환이 있는데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전신환에 투자해도 상관은 없는데 ETF 같은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예, 실제 달러가 아니라 환율에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방향을 맞추고 얼마 오를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홀짝 게임 하듯이 그걸 예, 맞추려고 하지 말고 예. 틀리더라도 내가 대응이 가능한 방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 예. 그게 그래서 핵심이죠. 손절매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원달러 원이 1,400원에서 예. 1,000원까지 떨어지더라도 예. 내가 갖고 있는 달러를 활용하면은 다른 예. 걸 또 할 수 있으니. 제가 한 사례 말씀드리면은 예. 제가 뭐 방송 전에도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제가 지난번 1년 전에 방송 나와서 지금은 엔화 사는 게 가격 메리트가 좋아 보여라고 말씀드리면서 예. 그 물리면 어떡해요라고 말씀하셔서 그 엔화를 가서 여행을 가도 되고 거기 집을 사도 되지 않아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엔화가 정말로 싸졌을 때. 예. 그때 막 850원까지 떨어지고 그랬었죠. 예. 지금은 얼마 전에 1,000원 위로 올라갔다가 또 다시 떨어지긴 했는데 근데 저는 실제로도 엔화 투자하다가 얼마 전에 후쿠오카에 집을 하나 샀거든요. 예. 뭐 투자하던 엔화를 가지고. 예. 그거 제가 뭐 물려서 한 거는 아니지만 투자하다 보니까 이 정도 엔화 수준이면 일본 부동산에 투자를 해도 나중에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환차익만으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은 기본이라고 쳐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외화를 갖고 있으면 그 외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그 자체가 생각을 돈이라는 해야 되고. 인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서 앞에서도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거래 비용
이런 예. 것들을 또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예. 그러면 아까 그 양도세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다른 분야에서는 그러면 세금이 없습니까? 양도세뿐만 아니라 일단 환차익에 당연히 대한 취득세는 없겠죠. 예. 전혀 없고요. 근데 하나 네. 이제 유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은 네.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미국 주식을 샀을 때 시점에 환율을 계산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양도세라든지 이런 걸 맞아요. 물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이제 순수하게 달러 투자만 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예. 그러니까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그 양도 차익에 다 환차익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까지가 연간 기본 공제고 나머지에는 22에서 27.5%까지 또 세율이 또 적용이 되죠. 다만 달러화 자체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거의 우리 그 해외 여행하는 기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기준을 원화에만 두는 것과 생각의 기준을 달러에 두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좀 달리 보이긴 하더라고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해드리기는 했는데 저는 달러로 원화 투자도 하거든요. 달러로 원화 투자를 하신다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일정량의 달러는 제가 얼마에 샀는지도 모르는 뭐 배당을 받거나 이런 달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스로 미국 사람으로 빙의가 돼 있는 상태인 거죠. 또 다른 자아가 있네요. 네. 그래서 환율이 높을 때는 사실은 저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투자를 좋아하는데 환율이 높을 때는 한국 사람의 기준으로는 이제 외환 투자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미국 사람의 기준으로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환율이 높아지면 원화가 싸네? 라고 생각하면서 원화를 사요. 관점을 바꿔보는 거네요.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또 환율이 오르는 게 나한테 이익인지 떨어지는 게 이익인지 잘 모르는 상황까지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저는 달러 투자도 하고 원화 투자도 하고 롱숏 배팅을 기본적으로 깔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냥 수익 실험만 할 뿐이지 손실은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 편한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물론 이제 박성현 대표는 아주 오랫동안 이쪽을 공부해 오신 전문가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스텝 바이 스텝 첫 걸음부터 좀 같이 시작해 보고요. 이어서 잠깐 한숨 돌리고 가겠습니다. 스플릿 인베스트 박성현 대표와 함께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달러 투자 언제 시작하면 좋을지도 같이 한번 또 알아보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스플릿 인베스트 박성현 대표와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달러 투자 배워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로고 나가는 사이 한번 찾아봤는데 그 예금자 보호 있잖아요. 한도는 원화 기준으로 1억 원까지는 동일하게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그것도 질문하실 거예요. 언제 사야 하나요? 언제 팔아야 하나요? 아까도 우리가 뭐 타점이라는 뭐 우스갯소리를 좀 하기는 했습니다만 타이밍에 대한 질문 정말 많이 받지 않으세요? 제가 예측을 안 하는 게 제 달러 투자 성공의 비결입니다라고 계속 말하고 다녀도 그래도 계속 사람들은 물어봐요. 그래 언제요 물어보죠. 쌀 때요. 뭐 환율이 떨어져서 너무 또 많이 떨어져서 이런 게 뉴스에 나오면 이제 그때 사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참 신기한 게 환율이 낮을 때 제가 사세요. 이렇게 지금 엔화 같은 경우가 그래요. 엔화가 막 850원대 막 떨어졌을 때 제가 엔화 사세요 하면서 뭐 모든 유튜브 방송이요 막 이렇게 하고 돌아다녔을 때는 엔화를 왜 지금 사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더 떨어질 것 같죠. 1,000원 정도 위로 딱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저한테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주식 5만 원대는 사람을 안 사던 사람들이 8만 원, 9만 원 하면 지금은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투자를 딱 시작할 때 그래도 마음이 좀 놓여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뭐 이 노하우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어떠한 투자를 할 때 가격과 가치를 보잖아요. 예. 예, 뭐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가치보다 가격이 낮을 때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원달러 환율, 이 달러의 가치는 좀 숫자로 표시된 게 있어요. 달러 지수라고 해가지고 뭐 달러 인덱스라고도 하는데 이게 네. 뭐냐면 원달러 환율이 우리나라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이듯이 달러 지수는 뭐 유로화라던가 엔화라던가 아니면 뭐 주요 선진국 한 6개 정도의 네. 통화와의 교환 비율을 1970년대부터일 거예요. 100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게 지수를 딱 지수화를 시켜놨어요. 네. 그게 뭐 원전에는 97, 98일 때도 있고 100이 넘어가지고 100일, 102일 때도 있는데 만약에 현재의 수준이 만약에 달러의 가치가 막 100일, 102, 110 이렇게 되게 높은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은 그거에 비해서 낮아요. 그러면 달러 사기에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높은 가치에 있는 자산을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달러 지수는 되게 낮은데 원달러 환율은 높은 것 같아요. 예, 평균보다. 그러면은 요거는 조금 기다려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달러 갭 비율이라는 숫자로 표시를 해봤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근데 이거는 이제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날 만큼 약간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를 무료 어플이기는 한데 달러리치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에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끔 현재 환율과 달러 지수의 공식을 이용해서 지금 얼마나 그 갭이 벌어져 있거나 갭이 좁혀져 있는지를 이렇게 나오게끔 하는 이제 앱을 하나 개발해서 무료로 배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그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6개 통화에는 아쉽게도 원화가 들어있질 않습니다. 예. 뭐 유로, 엔화, 뭐 스위스 프랑, 뭐 캐나다 달러 등등 포함이 예. 되기는 합니다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달러 인덱스의 흐름과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 또 달리 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죠. 어떠한 경우에는 달러의 가치, 그 달러 지수는 엄청나게 높은데 원달러 환율만 막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때는 되게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뭐 경제 권역이 그 다음으로 가장 큰 유로존, 예, 유로화가 맞습니다. 또 많은 영향을 예, 미치고 엔화도 영향을 또 많이 미치니까요. 예. 그래서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 사이의 어떤 갭을 보면서 예, 맞습니다. 원화 입장에서 이걸 싸게 살 수 있는가 아니면 좀 지금 비싸 보이는가 상대적으로 봐야 한다는 예, 거예요. 예. 그럼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지금이 고환율인지 적정 환율인지 이거 보는 것도 비슷합니까? 다른 방법도 그거는 있나요? 또 이제 절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52주 예. 평균가를 산출을 해가지고 그것보다 높은지 낮은지 그러니까 52주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저가와 고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게 이제 저가 쪽에 가까우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매수를 시작해도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제가 매수를 해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매수를 시작해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분할 매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어도 저는 초보자분들은 한 10분할 이상 예, 좀 큰 금액을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한 30분할 이상은 하셔가지고 순차적으로 매수를 하셔야지 이 지금이 타이밍이구나 하고 해가지고 달러를 사시게 되면 제가 이거 장담을 할게요. 단언컨대 손실을 입으실 거예요. 한 방에 홈런 칠 수는 없다. 예, 한 방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점 하나를 맞히려고 하면은 정말 가능성이 희박한 거죠. 예. 근데 이렇게 사람의 심리가 주식도 그렇고요. 예, 이제 예. 외환도 그렇고 점 하나를 자꾸 맞히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점이 아니라 선으로 그어서 봐라. 예, 맞습니다. 52주 평균 달러. 예. 그러니까 이게 주식으로 따지면 이동 평균선을 보고 그렇죠. 이동 평균선 그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예, 요 정도만 맞습니다. 봐도 된다라는 거네요. 예. 근데 이조차도 안 보시는 분들 많죠. 그렇죠. 뭐 관심이 없죠. 뭔지도 모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특집으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다만 여러분은 또 이제 투자를 너무 막 이렇게 장려하거나 뭐 조장하려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예. 여러분의 그 기초 지식 측면에서 우리가 또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회사 이름이 아까 스플릿 인베스트예요. 예. 회사 이름이 이게 그럼 분할 매수라는 뜻입니까? 분할 투자? 스플릿이라는 말이 네. 나누자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주식 투자도 하고 예. 뭐 코인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데
모든 게 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예요. 자산도 나누고 예, 예. 시간도 분산을 하고.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좋다라는 건 아는데 인간의 이 감정이 그걸 거스르거든요. 어깨 힘 들어가죠. 예. 풀스윙하게 되죠. 예, 예. 그래서 요거를 내가 자산을 넣어 놓으면 자동으로 분할 매수하고 자동으로 분할 매도하게끔 우리가 기계적인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얘는 그냥 기계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기계적인 대응을 기계는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인간은 항상 또 감정이 예. 들어가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전 주식 투자도 돈을 넣어놓고 삼성전자를 뭐 5% 떨어질 때마다 100만 원씩 매수해. 그리고 3% 정도 수익이 나면 걔는 매도해, 분할 매도해라는 이제 로직만 거기다 이제 딱 써놓으면은 얘가 자동으로 샀다 팔았다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기계가 대신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밤에는 미국 주식을 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5% 떨어지면 매수했다가 3% 오르면 팔고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24시간 기계가 기계적인 대응을 해주니까 저 대신 투자를 대신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제가 지금 한 3년 4년 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았거든요. 이걸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고점, 최저점은 알 수도 없고 예, 예. 특히 이제 외환 관련된 움직임은 예측할 수도 없고 예측도 하지 않는다. 이걸 이제 전제 맞습니다. 조건으로 이제 깔고 가는 거고요. 예, 예. 항상 인간의 감정이 이제 앞서다 보니까. 근데 박성현 대표님도 처음부터 그렇게 감정이나 이런 예, 예. 거를 배제하고 투자는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 제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사람인데 네. 장기 투자, 가치 투자가 좋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뭐 책에서도 나오고 방송에서도 예. 알려주는데 예, 예. 근데 마음이 저는 그걸 그렇게 안 되죠. 못하는 인간이라는 걸 아니, 또 알게 모든 됐어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감정이 없는 인간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사놓고 제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100원 정도일 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한 10만 원어치 정도를 살까 말까 고민했었어요. 비트코인이 당시에. 100원일 시절이요? 예. 처음 나왔을 때. 근데 제가 그걸 왜 후회하지 않냐면은 아마 제가 10만 원어치를 샀었어도 한 2배 올랐으면 너무 이건 최고의 맞아요. 투자였다라고 생각하고 팔아버렸을 거라는 거죠. 맞아요, 예. 맞아요. 이게 장기 투자의 함정이에요. 가치 투자에. 내가 견딜 수 있는 수익의 크기도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게 저같이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투자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기계적인 투자를 시스템에 의존하는 투자를 하는 걸로 이제 방향을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투자의 구루들이 장기 투자라고 하는데 장기 투자 하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자꾸 쳐다보게 되고 맞습니다. 요즘에 뉴스에서 시세 맨날 불러주고 심지어 TV나 라디오 뉴스에서도 비트코인 시세가 이제 나오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뭐 우량주를 사서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라 뭐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만 뭐 감옥에 가거나 대박이 났다라는 분도 본인 계좌에 그게 있었는지 몰라서 까먹어서 예. 나중에 수십 배 되고 나서 알게 됐다. 뭐 이런 분들이나 좀 간혹 우리가 예. 건너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자주 보게 될수록 인간의 감정에 또 좌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노하우? 이것 역시 그러면은 뭔가 별다른 거는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는데 그 넘버를 매겨요. 첫 번째 100만 원 투자한 거는 넘버 원, 두 번째 100만 원 이제 하락했을 때마다 산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넘버 2, 넘버 3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넘버 10까지. 예, 넘버 2, 3, 4 이 나머지들은 한 3%만 올라도 팔고 환율로 따지면 한 3원만 올라도 팔아서 수익을 챙겨요. 그런데 1번은 안 그래요. 1번은 그냥 놔두고 얘는 뭐 한 1년 있다 판다든지 아니면 뭐 30% 이상 수익이 날 때만 판다든지. 그게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계좌를 그럼 10개를 써서 그런 거예요? 원래는 실제로 계좌를 10개를 썼었어요, 제가. 그러다가 이걸 같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다. 계좌를 관리하기 10개나 힘들죠. 관리하려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계좌를 그 가상으로 나눠줘요. 예.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산에 두 번째 산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첫 번째 산에는 수익률을 한 100% 이상일 때만 팔게끔 설정해 놓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뭐 1%든 2%든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이런 구조로 투자를 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걸 사업을 하는 아버지의
투자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빠가 네. 사업을 하겠다고 집에 돈을 안 가져다 주고 예. 계속 하다 보면 이 아빠가 버티기 힘들 거 아니야. 나중에 가정이 힘들어지면. 그렇죠. 생활비 필요한데. 이게 장기 투자라는 거예요. 예, 아빠가 한 방은 있지만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미래를 위해서 계속 수익도 없이 지내는 건 힘든데 만약에 자녀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계속 벌면서 아버지의 사업을 지원을 해요. 그럼 아버지가 버틸 수 있고 나중에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번은 장기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단기 트레이딩을 한 이유가 이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아버지의 성공을 위해서 예, 장기 투자를 위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해서 소소한 수익을 계속 챙겨나간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것도 최소 10번에 나눠서 투자를 하면서 예. 그렇게 제가 이제 관리하는 거예요? 세븐 스플릿이라고 이름 지은 게 저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는 7번으로 나눠요. 그러면 그 완전히 7등분입니까? 예, 10등분을 100만 하면 원이면 똑같은 예, 금액으로요? 똑같이 100만 원, 300만 원이면 300만 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죠. 이거 재밌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원화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오를 때 환차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환율이 떨어질 때 또 예. 혹시 뭐 달러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환율이 떨어졌을 때 제가 아까 달러로 원화를 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뒤집어서. 예. 근데 이제 처음에 달러가 없으신 분들은 그게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예. 환율이 떨어졌는데 내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이때 할 수 있는 방법이 공매도하고 비슷한 상황을 연출을 시키면 가능해요. 공매도를 한다라는 거는 미리 파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환율이 떨어졌을 때 미리 원화를 팔아요. 사실은 달러를 매수하는 거죠. 네네. 예. 그러다가 환율이 오르면은 내가 달러를 팔아가지고 원화를 다시 챙기면 공매도하고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사실은 달러 투자예요. 뒤집어 보면 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방법은 이거예요. 떨어질 때 그냥 달러 매수하시면 돼요. 나눠서. 그게 공매도로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간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오늘 한 30번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예, 회사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정도니까 제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뭔가 딱 진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예. 위험을, 리스크를 계속해서 이제 분산하면서 맞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또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게 투자이기도 한데 그걸 이제 예. 어느 정도는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제 달러나 엔화 어찌됐든 간에 외화 아니겠습니까? 예. 많은 분들에게 이것만큼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의할 점 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한 방에 투자하는 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이걸 이제 좀 기다렸다가 손절매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투자처도 많기 때문에 손절매도 안 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연결되는 게 레버리지를 안 써야 손절매를 안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뭐 대출받은 금액으로 달러를 사놨는데 상환을 해야 되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절대로 지키셔야 될 제 기준으로 제가 이제 달러 투자를 많이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달러 투자를 만약 시작하신다면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꼭 기억하시고 레버리지 쓰지 마시고 손절매는 안 하셔도 되고 혹시라도 물리게 되면 달러 예금에 넣거나 미국 투자를 경험해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손절매를 절대 하시지 마라가 아니라 손절매 할 상황을 만들지 마라. 뭐 그렇게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더 정확할 것 예, 같네요. 스플릿 인베스트 박성현 대표에게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음악 들으면서 1부 마칠게요. 제이슨 무라지의 더 리메디라는 노래 준비했고요. 저희가 2부에서는요.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